안녕하십니까. 공학한림원 지식재산 전략연구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만기입니다. 지금부터 한국공학한림원 제9회 IP 전략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국내 감염이 다시 확산되면서 다시 확진자가 2,000명 내외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실행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과학기술인이자 오피니언 리더인 우리들의 역할이 될 듯합니다. 한국공학한림원에서는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오피니언 리더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특허 친화적인 산업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IP 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IP 전략 포럼의 슬로건은 미중 기술 패권 시대 한국의 IP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 번째 포럼은 미중 기술 패권 시대 한국의 IP 전략 및 방향이라는 대주제로 논의하는 시간을 이미 가졌습니다. 오늘 두 번째 포럼에서는 섹터별로 IP 전략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바이오와 반도체 산업의 IP 전략에 대해서 토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서 청중 없이 진행이 되며 전 과정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오늘 포럼의 진행자와 발제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포럼의 진행을 맡아주실 장석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산업기술정책연구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으로 발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 한국특허전력개발원 특허 빅데이터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은 정덕균 서울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민경화 LG화학 특허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자, 그럼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장석인 센터장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장석인입니다. 지금부터 제9회 IP 전략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현재 지금 세계는 미중 패권 경쟁 시대입니다. 혹자는 신냉전 시대가 열린다고도까지 합니다. 트럼프 시절 무역 전쟁,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벌어졌었고요. 바이든 정권으로 바뀐 이후에 이 미중 경쟁은 무역 전쟁을 넘어서 기술 경쟁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주나든지 또 여러 측면에서 총성 없는 전쟁이 확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미중 패권 경쟁과 그에 따른 국제 질서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 개인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될 전략성이 높아져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술 전쟁, 기술 패권 경쟁 시대는 한 발만 더 나가보면 결국은 지식재산 경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때 오늘 마련된 이 IP 전략 포럼은 전문가들과 함께 미중 충돌 시대 주요 섹터별 IP 전략 모색의 첫 번째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반도체와 바이오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에 앞서서 우리 특허 전략 개발원의 특허 빅데이터 센터장이신 박정환 센터장님께서 앞서서 이 두 분야에 대한 그 특허 분석을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이어서 우리 서울대학의 정덕균 교수님께서 반도체 분야, 또 LG화학의 특허 센터장님인 민경화 센터장께서 그 바이오 분야의 이 특허 전략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각각 20분씩 주제 발표가 이어지고요. 주제 발표 이후에는 유튜브에 올라온 실시간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에 참여해 주신 공학한림원 회원님들 그리고 또 일반 시청자분들께서 모두 각자 소속한 분야에서 그동안의 귀중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강연을 좀 들어주시고 또 이에 대해서 댓글이나 또 질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연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환 센터장님께서 특허 분석을 통한 반도체 바이오 특허 경쟁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환입니다. 반도체 분야와 바이오 분야의 특허 분석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특허청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전략원에서 특허 빅데이터 센터에서 진행하는데 매년마다 국가 주요 산업 한 4개에서 5개 정도를 선정해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경쟁력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에 우리나라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R&D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19년에 한 4개, 20년에 한 5개, 올해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5G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주로 해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를 올해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중 패권 경쟁 중이고 특히나 2019년도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수출 규제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소부장 분야이고 어느 정도는 현재 우리가 일본을 하고 있지만은 타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현재 또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반도체 장비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삼성이나 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지만은 반도체 소부장에 있어서는 국내 기술 수준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반도체 산업 전반적으로 소부장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번에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반도체에 있어서는 장비, 부품, 소재 단위로 먼저 분석을 했고요. 총 건수는 한 2000년 1월부터 2011년 올해 5월까지를 특허 수가 한 15만 건 정도 됩니다. 근데 1년 단위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2019년 12월까지로 잘라서 하게 되면 14만 8천여 건의 특허가 저희가 유효 특허로 뽑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의 전반적인 특허 동향을 보시면은 전체 특허 출원이 어떤 상승이나 감소보다는 유지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미국, 한국, 유럽, 중국 순으로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근데 특이하게 보시면은 2000년 초반에는 일본, 미국, 한국, 유럽, 중국 순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2019년을 보시면은 중국이 꼴찌에서 1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특허 출원을 굉장히 급하게 막강하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한 26%로 압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시장 확보력이라는 것은 각 국가별 그 주요 기업들이 해외에 출원하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은 해외 출원을 하지만 한국이나 중국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그리고 질적으로 우수한 특허를 갖고 있는 건 역시 미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주요 5개국의 특허청에 출원된 그 자국인들의 출원과 해외 외국인들의 출원을 비교해 봤습니다. 봤을 때 보시면 한국과 미국, 중국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외국인 출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 특허청에 최근 20년간 외국인 출원을 된 걸 보니까 전체 평균 비율이 23%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는 우리나라 한국에 외국인이 출원하는 비율이 50% 가까이 됩니다. 굉장히 한국 시장을 노리고 들어오는 특허 출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미국과 한국, 중국은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분류별로 봐봤습니다. 장비 분야, 부품 분야, 소재 분야로 봐봤을 때 장비 분야는 일본하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 출원이 한 18년, 19년에 급속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부품 분야는 역시 일본이 계속 주도를 하고 있는 상태고 소재 분야는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그래프를 보시면 의외로 중국 빨간 선 그래프가 그 장비보다는 굉장히 좀 낮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먼저 장비 분야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장비 분야 최근 특허 증가율은 소폭 감소하고 있습니다. 3.2% 정도. 하지만 이제 검사 패키징 분야는 12% 증가하는데 앞에 식각, 포토, 증착, 이온은 전공정이라고 할 수 있고 검사 패키징은 약간의 후공정 성격을 띱니다. 그래서 후공정 쪽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증착 분야 같은 경우가 질 좋은 특허가 좀 많은 분야이고 포토 같은 경우가 그 상당 부분 해외 출원이 많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비 분야 중에서도 식각 장비를 봐 보면은
탑 10에 들어가는 출원인 보면은 미국하고 일본, 미국 4개사, 일본 2개사고요. 한국은 삼성을 제외하면 2개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반적으로 주도하고 있고 한국이 밑에 6위와 7위, 그 7위와 8위 정도를 장악하고 있는데 DB 하이텍과 칼시텍을 보시면은 전부 다 파란색입니다. 국내 트럭 출원에 집중한다는 거고요. 미국이나 일본 장비사 같은 경우 보면은 한국, 미국, 중국에 골고루 출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이나 일본의 기업들 보면은 맨 끝에 중국 특허, 중국에다가 특허를 상당히 많이 출원하고 있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포토 장비는 역시 ASML이 장악하고 있고요. 포토 장비 중에서도 노광 장비를 보시면은 주요 출원인이 ASML, 니콘, 캐논, 칼자이츠입니다. 즉 ASML을 선두로 해서 일본, 독일의 광학 기업이 완벽하게 거의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착 분야를 보면은 역시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하고 도쿄 일렉트론이 압도적으로 1,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2010년 이후로 중국 기업이 특허 출원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한 29% 정도로. 그리고 2017년 이후로는 특허 건수에 있어서만은 중국이 1위고 중국이 1위지만은 이걸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중국은 거의 자국 내 출원입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출원하고 있는데 어떤 특정 기업이 많은 특허를 출원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즉 메이저 출원인 메이저 기업은 현재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온 주입 장비 같은 경우는 미국의 베리안과 엑셀이 1위와 2위로서 어느 정도 독자적 영역을 구축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2000년대 초 삼성이 특허 출원 조금 있었는데 뺀다고 치면은 DB 하이텍이 국내 출원, 특히 우리나라 내에서만의 출원에 좀 집중하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1위와 2위 기업이 보시면 해외 출원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한국에도 상당수 특허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중국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검사 패키징 장비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제조사의 비중이 약간 높긴 한데 그 삼성전자가 2000년대 초기에 좀 특허를 집중했고요. 최근 3년간은 마이크론 쪽에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 같은 경우는 한국의 반도체 제조사 및 장비 기업이 상당 부분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고 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년에 중국이 한국을 추월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걸 종합해서 본다 그러면은 가로 그래프는 한국의 특허를 얼마나 점유하고 있는가, 한국이 얼마나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고요. 세로 그래프는 최근 특허가 얼마나 집중되고 있는지, 최근 특허가 집중된다는 것은 R&D 투자가 굉장히 집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역비례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습식 식각세정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감소하는 추세의 장비인데 한국은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ALE 같은 경우는 한국의 특허가 거의 없는데 최근에 급부상하고 전 세계적으로 R&D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사 패키징 분야 같은 경우는 테스트 핸들러는 한국이 한 거의 90% 가까이 장악하고 있지만은 일렉트릭 테스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속하게 부상하는 기술이지만 한국은 거의 특허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글로벌 특허가 집중되는 부분하고 한국의 경쟁력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식각에서 RI, ALE 그리고 ALD, PALD 등이 좀 굉장히 유망한 기술로 보여질 수 있고요. 검사 패키징 쪽에서는 다이 소잉하고 다이 본딩, 조립 패키징으로 일렉트릭 테스트가 중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맨 오른쪽을 보시면 CR4라고 해서 1위부터 4위까지의 주요 출원인이 갖고 있는 특허 수입니다. 이게 50%를 넘어가면 진입 장벽이 형성됐다고 할 수 있고요. 상당수 장비나 소재 같은 경우가 진입 장벽이 형성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품 분야를 보시면 챔버 순환계 노광인데 챔버 분야 같은 경우 일본이 거의 장악하고 있고요. 척 기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척은 40%, 히터 기술은 거의 76%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순환계 같은 경우는 밸브 기술은 일본, 미국, 유럽 순인데 2011년부터 중국이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량계 펌프 같은 경우는 유량계 같은 경우 일본 42%, 펌프는 유럽이 어느 정도 장악하고 있고요. 노광은 확실하게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품 분야의 어떤 글로벌 부상도와 한국의 경쟁력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척 기술, 밸브 기술, 유량계 기술 그리고 포토마스크 기술이 굉장히 좀 유망한 기술로 보여지고요. 우리나라도 약간의 경쟁력은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히터나 반사형 포토마스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특허 관점에서 진입 장벽이 형성돼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소재 분야를 보시면
그 식각 분야, 식각, 증착, 노광 분야로 세 개로 나눠 봤습니다. 식각 분야에 있어서는 식각 그 소스하고 CMP용 슬러리 분야에서는 한국이 33%로 가장 많은 특허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식각 소스 같은 경우 한국 32%, 슬러리 같은 경우는 한국이 38%. 특히나 그 그래프를 한번 저희가 분석해 봤더니 2014년부터는 두 개 분야 다 한국이 특허 수로는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각국 그 소재 회사들이 식각 분야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착 분야에 있어서는 일본이 가장 많은 특허를 확보하고 있는데 증착 소스 기술은 미국이 52%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구간을 선도하고 있고요. 프리커서 기술은 한국이 13년부터 일본을 맹추격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퍼터 타겟 같은 경우는 일본이 한 62%로 거의 장악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노광 분야 같은 경우는 유기 PR과 무기 PR에 있어서 일본이 40%를 장악하고 있는데 거의 유기 PR은 일본이 장악하고 있고요. 맨 끝에 동진 세미캠이 우리나라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기 PR을 보시면은 SK 하이닉스가 상당수 특허를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이 상당 부분 그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소재 분야도 보시면은 그 최근 특허 부상도 즉 글로벌 부상도는 얼마나 그 R&D 투자가 많이 되는지에 대한 지표라고 할 수 있고요. 한국의 점유율은 한국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특이하게도 특허 장벽도 CR4가 전부 다 낮습니다. 굉장히 좀 경쟁이 치열한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식각 소스, CMP 슬러리, 증착 소스, 프리커서 부분이 상당히 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유망한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유기 PR과 무기 PR 다 중요한데 무기 PR 쪽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수 특허에 대해서는 증착, 프리커서, 무기 PR 쪽에 한국이 상당히 우수한 특허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시장 확보력, 즉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출원하는 비율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뭐 4위나 5위 정도로서 국내 출원에 집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도체 분야의 전반적으로 특허 시사점을 본다 그러면 장비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의 특허 점유율이 높은 기술, 즉 한국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부상성이 저조하다. 글로벌 R&D 투자가 감소하는 분야 기술들입니다. 장비들이고요. 최근에 R&D 투자가 많이 돼서 특허 수도 급격하게 올라가는 급부상 기술은 한국의 특허 경쟁력, 그러니까 한국의 특허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부품 분야 같은 경우는 출원 집중 기술과 한국의 경쟁력 높은 기술이 유사합니다. 체계적으로 따라간다고 할 수 있고요. 일본이 선도하는 분야에 대해서 한국이 끈질기게 추격하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분야에 있어서는 식각 분야는 식각 소스하고 슬러리 분야는 한국의 특허가 우위이고요. 그리고 증착 분야는 미국, 일본이 주도하고 한국이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광 분야 같은 경우는 일본이 압도적인 선도를 하고 있는데 한국이 현재 맹추격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그 미국과 일본 그리고 일부 유럽 기업이 지배하는 산업 분야이고요. 한국은 굳이 따지자면은 뭐 현재 독립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보다 더 열악한 곳은 중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중국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 장비나 소재, 부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그 보면은 한국 기업들도 어느 정도 기술 개발이 되고 하면은 중국에 대한 특허 확보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바이오 분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 분야는 바이오 의약품과 의료기기, 헬스케어 서비스로 나눠서 분석을 했고요. 총 해서 한 39만 8천 건 정도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 트렌드만 본다면은 전체 분야에서 바이오 분야는 10.5% 정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최근에는 한 14.6%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의 반도체 소재 소부장 분야보다는 굉장히 강력한 증가폭을 갖고 있는 굉장히 부상하는 기술 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3개 분야 모두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특허 출원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최근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보다 바이오 분야가 중국이 더 빠른 추격을 하고 있고 더 많은 그 특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술 부상도나 한국의 경쟁력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증가율 같은 경우 바이오, 의료기기, 헬스케어도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고요. 한국의 그 출원 점유율은
어느 정도 그 5.4%, 5.6%, 7.7%로 굉장히 낮은 수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불상도 부분에서 글로벌 기업의 M&A나 NPE, 특허 괴물이라고 하죠. NPE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급부상하는 산업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의 최근 특허 증가율을 보시면 전체 증가율과 대동소이한 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허 영향력, 즉 한국이 얼마나 우수한 특허를 확보하고 있느냐, 되게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대체로 4위, 5위 이상 그 이하로 그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야별 기술 부상도 분석을 보시면은 바이오, 특히 그 바이오 전체에서 바이오 의약품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전체 추론은 12년간 한 8.5%로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거고요. 점유율은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단백질 치료제가 거의 40% 정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급부상하는 기술로는 면역 반응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가 상당 부분 그 급부상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국적별로 전 세계 추론 동향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중국이 급격하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허 추론 건수로만 봤을 때는 백신 분야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 상태입니다. 근데 다만 중국이 자국 내 추론이 많기 때문에 약간의 오류가 발생하고요. 이걸 새로 보기 위해서 각각의 기업들이 자국 추론을 빼고 해외에 추론한 걸로만 봤습니다.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다만 그 유전자 치료제에 있어서는 중국이 의외로 최근 해외 추론이 3위권으로 올라오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같은 경우 일본이 어느 정도 좀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상태고요. 전반적으로 바이오 의약품 쪽에서는 미국이 압도적인 그 전 세계 특허를 확보하고 있고 특허에 대한 경쟁력과 이 특허를 이용한 압박을 얼마든지 가능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특허 점유율을 보면은 줄기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가 전반적으로 점유율이 높고요. 바이오 항생제가 9.7%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출원 비율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했을 때 단백질 치료제나 뭐 이런 쪽보다는 바이오 항생제 쪽의 기술 격차가 좀 가장 낮은 쪽인데 요거는 여러 가지 좀 추가 분석이 필요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의 점유율, 특허 점유율, 즉 한국의 경쟁력과 최근 특허가 얼마나 나오는지 R&D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분야를 보면은 면역 반응 치료제 같은 경우는 한국의 경쟁력이 낮은 상태인데 최근 들어서는 급부상하는 기술이고요. 바이오 항생제는 그나마 한국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유망 분야를 한번 선정해 본다면 기술 부상도나 한국의 경쟁력, 대외 환경이나 투자 유망도를 보면은 줄기세포 치료제와 유전자 치료제, 면역 반응 치료제 쪽이 좀 강하다고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바이오 항생제도 어느 정도 투자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분야에 대한 간략한 시사점에 대한 결론을 내보면 한국은 출원 건수가 전 세계 한 4위권 정도 되고요. 질적 수준은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 유전자 면역 반응 치료제 쪽이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간략한 그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정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특허 분석은 오늘 두 분 전문가가 논의를 하실 반도체나 바이오 분야의 논의를 위해서 사전적으로 현재 그 배경이나 정보로서의 분석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자료를 보내주셔서 미리 한번 봤습니다만 이 반도체 분야의 접근은 오늘 와서 보니까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로 또 분야를 나눠서 특허 분석이 진행이 되고요. 이번에 오늘 발표하신 내용은 주로 최근에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소부장에 초점을 맞춰서 논의가 됐습니다. 이게 꼭 직접적으로 다음에 논의되는 내용이 꼭 이와 연관될 필요는 없겠지만 이걸 기본적으로 정보로 삼아서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분석 내용을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 IP 분야의 5개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분석이 됐는데 오늘 주제인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의 관점에서 좀 또 들여다봤을 때 저는 그런 인상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반도체를 기존 주력 산업이라고 보는데 흔히 주력 산업은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이오 산업은 주로 신산업이라고 하는데 신산업은 또 기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보통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특허 분석을 통해서 어떤 한번 설명을 다시 해보게 되면 오히려 반도체 소부장 부분 쪽에서는
위기라기보다는 기회가 좀 보인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고요. 굉장히 그 바이오 부분은 신산업으로서 우리한테 희망을 주고 미래가 밝고 우리가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미중 간에 지금 보니까 중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하고 있어서 이게 신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기회가 아니고 위기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분야에 우리 정덕균 교수님께서 한 20분 동안 우선 논의해 주시고 또 끝나고 나서는 이어서 바이오 쪽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정덕균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해 주신 이 박정환 센터장님께서 여러 가지 정량적인 데이터를 제시하고 분석해 주셨는데 저는 대학에서의 연구와 교육의 현황을 정성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 우리가 벤치마킹할 여러 국가의 전반적인 경쟁력 현황과 우리나라 위치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정리를 하고 우리나라 대학의 반도체 관련 특허 정책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특히 이제 제한된 반도체 관련 인력을 통해서 고급 핵심 특허를 확보하고 또 이를 적극 상용화할 수 있는 이런 벤처 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은 반도체 관련 주요 국가의 총 국가 역량과 경쟁력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6개 나라 위에서부터 밑으로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대만, 이스라엘 그 GDP 순서로 배열을 했습니다. 미국이 GDP 22조 달러로 1위이긴 하지만 중국이 16조 달러로 바짝 뒤따라오고 있고 일본은 조금 뒤처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9분의 1 정도의 사이즈고 무엇보다도 중국은 인구가 14억 4천만 명 정도가 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비해서는 28배나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컬럼에는 각 국민들의 평균 IQ를 측정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우리 4개의 동아시아 국가들은 뭐 거의 최고의 두뇌를 자랑하고 있고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민족 국가인 미국의 경우는 100이 좀 미달되고 또 우리 예상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가장 낮은 IQ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엔트리는 이제 피사라고 하는데요. 이건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 즉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능력의 성취도를 나타내는 이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 지표에서도 역시 중국이 1등입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9위로 좀 높은 수위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럼에서는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IMO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그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 중국이 1위를 하고 있고 미국과 한국이 3위, 4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뒤에 처져 있고요. 대만과 이스라엘이 적은 인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이런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엔트리는 2020년까지의 평화상이나 또는 문학상을 제외한 과학 쪽에 이제 노벨상 수상자의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끄럽게도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은 354개의 메달로 상당히 압도적인 숫자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 인구가 지금 860만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9개의 메달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상당한 연구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의 총체적인 그 결과로서 1인당 GDP를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이제 미국이 1등이 되겠고요. 이스라엘,
일본, 한국, 대만 그리고 중국은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내용은 1인당 GDP는 평균 IP나 이 초중등 교육보다는 고등교육 또는 연구 시스템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관련 주요 국가의 총 역량과 국가 경쟁력을 나타내는 이런 특징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은 인구가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많고 또 이공계 인력의 최고 인기 분야가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기계공학, 그다음에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공학 이 정도가 되고 의대는 사실은 뭐 7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재가 몰리는 그 반도체 분야에서 헝그리 정신하고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된 이런 학생들이 무한 배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시장은 매우 크고 또 중국 정부의 각종 그 재정 지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반면 미국은 여러 가지 기초 교육의 지표에서는 좀 뒤떨어져 있지만 고급 인재를 흡수하는 블랙홀입니다.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IMO 출전자의 상당수가 미국으로 진출할 걸로 예상이 되고 따라서 실질적인 IMO의 1등은 미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그동안 쌓아놓은 기술로 소위 이제 소부장에서 이제 강점을 갖고 있지만 그 위치는 이제 점점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잘 알다시피 메모리 설계 생산의 기술 경쟁력은 이제 세계 최고이지만 이제 시스템 반도체로 그 경쟁력을 확장하려고 노력하는 이런 단계가 있고요. 반면 대만의 경우에는 파운더리 기술이 이제 최정상입니다. TSMC나 UMC라는 회사들이 이제 최정상의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대만 정부에서는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IT 산업의 모든 정책과 투자를 올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에서 반도체가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현재 인식하고 있고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채택하여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민관의 국가 전략에 대한 이제 새로운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분야에 대해서 이제 가진 경쟁력을 분석해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 IQ는 세계 최상위권이지만 그리고 초등교육 우수하지만 고등교육과 연구 시스템이 좀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그 초중등 교육 시스템에서 이제 배출된 인력들이 이제 고등교육이나 연구 시스템에서만 들어가면 이제 재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또 반도체 분야에서 생산된 IP라든지 이제 특허가 이제 수익을 제대로 좀 내지 못하고 있고 이는 이제 특허에 대한 수익 경영이 이제 좀 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시스템은 현재 대학원의 박사과정을 통한 이런 고급 인력 배출 통로가 유일하게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전문화된 반도체 특화된 고급 인력의 배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반도체 칩은 거의 모든 설계 내용과 제조 공정이 특화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특히 SoC 즉 그 고도로 집적된 시스템 칩의 경우에는 기능의 많은 부분을 외부에서 라이센스를 받아서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부분적 IP들의 총합이 그 SoC의 가치를 나타내고 그리고 IP를 직접 소유하지 않으면 사실은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특허를 비롯한 IP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부분 즉 IP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발명자들에게 적절한 성과를 보상하는 체계를 좀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는 발명된 특허가 사장되지 않고 적절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제 보장해 줘야 됩니다. 부실한 특허가 되지 않도록 특허 출원이나 등록된 특허가 무결점으로 이제 높은 가치를 갖도록
해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는 사실은 발명자에게도 특허에 대한 교육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부분 특허는 수익을 내지 못하고 소수의 이제 핵심 특허에서만 이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제 응용 기술에 대한 이제 그 응용 특허보다는 기초 연구를 통한 핵심 특허를 이제 창출하는 게 중요하고, 따라서 이제 기초 연구에도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연구 활동은 결국 고급 인력들이 이제 해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력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기존 인력도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인력의 연구 능력을 고도화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도입을 해야 되고, 따라서 이제 각종 계속 교육 프로그램도 이제 활성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학의 특허 정책과 실제 이루어지는 현실에 대해서 저희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대학에서는 주로 이제 산학협력단, 즉 그 기술 이전을 통해서 이제 수익을 도모하는 TLO, 테크놀로지 라이센싱 오피스에서 대학 구성원의 특허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특허 출원을 장려하기 위해서 모든 국책과제 또는 민간 과제에서 일정한 건수의 특허를 이제 실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내 대학의 현실로 보면은 이러한 많은 특허들이 그 실적만을 위한 특허를 내고 그 인용되지 않는 특허, 무수익 특허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장롱에 들어가서 아무런 효용을 내지 못하는 이런 특허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부실하게 작성된 특허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무효화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뭐 특허를 소유했다고 해서 누가 찾아와서 자발적으로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그 분쟁이 발생하고 법정에서 특허 침해에 대한 판단까지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경우 상대편에서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해서 현미경을 들이대고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뭐 프라이어 아트를 찾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특허를 무효화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합니다. 잘 구성된 특허가 아니면 이제 최후의 법정에서 이제 그 서바이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 특허에 대한 출원과 관리에 대해서 높은 전문성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 반도체의 특정 분야에 정통한 변리사가 많지 않고, 또 출원된 특허에 대한 수익 경영을 위한 전문가도 현재 부족합니다. 그래서 출원된 특허에 대한 권리 주장이 잘 되지 않고 또 잠자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 대학의 특허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선 대학원생들로 하여금 특허 및 창업 교육을 필수 과목을 해서 반드시 수강하게 하고, 이에 따른 실무 교육도 좀 강화를 해서 발명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발명자인 교수와 대학원생들의 낸 특허는 실적을 내기 위한 게 아니라 수익을 위한 거다라는 것에 이제 중점을 두고 출원 과정에 적극 개입하도록 해서 장롱 특허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특허 출원 내용에 대해서 그 실적만을 위한 특허 출원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적절한 특허에 대해서만 출원 비용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확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능한 변리사의 도움이 좀 필요한데, 반도체 전문 변리사들이 이제 출원 명세서와 청구 범위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양질의 특허가 출원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금과 같은 이제 건수 위주의 특허 출원 방식에서는 변리사들도 사실은 건수 위주로 특허를 수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특허가 나오기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변리사들한테도 좀 좋은 특허를 만들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출원하는 특허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때 일정 부분 분배하는 방식도 좀 도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변리사들도 전문 분야별로 최신 기술 동향을 이제 파악해야 되고 따라서 전문 학술 단체에도 가입하고 지속적으로 학술 회의에도 참석해서 이제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동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변리사들로 하여금 특허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글로벌 마켓에 이제 진출하게 하도록 동기가 부여가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구 과제를 시작하던 초창기에는 사실은 논문 건수를 통해서 연구 결과를 평가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발간된 학술지의 임팩트 팩터를 평가 지표로 좀 바꿨고, 최근에는 이제 출간한 논문의 사이테이션 수, 인용도를 가지고 평가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이 특허의 경우는 논문과는 달리 건수가 아니라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를 통해서 얼마나 수익을 창출했는지가 평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좀 어려운 점은 이런 특허에 대한 평가는 적어도 한 10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평가 기준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당연히 외부 전문가의 평가하고 특허의 그동안의 인용도라든지 요거를 좀 10년이 지나기 전에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려면은 전문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각 대학별로 분산이 되어 있는 이런 변리사라든지 전문 인력이 다 이런 일을 맡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생명과학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은 특허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문 인력이나 변리사의 인력을 분산하지 말고 민간 주도의 대학 통합 특허 관리 기관을 설립해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특허 관련 활동을 좀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좀 효율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 과정에서 출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든지, 출원하는 특허를 질적으로 개선한다든지, 또는 수익성을 평가하고 특허 경영을 통한 수익성 확보를 통해서 이러한 시스템이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이런 모양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특허의 수익성에 대해서 대부분의 특허는 수익을 내지 못하지만 혁신적인 핵심 특허가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혁신적인 핵심 특허를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초고급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인력도 외톨이로 왼쪽에서 보이는 그 공부만 한다든지 또는 연구만 몰입하면은 기술 동향 파악에 뒤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회 참석이라든지 또는 동료들과의 소통을 피해서 단기 실적에만 집착하지 않고 사고의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실적주의를 피하는 좀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핵심 특허를 내기 위한 대학의 연구는 조그만 단타 위주의 실적보다는 실패를 좀 용인하고 홈런을 칠 수 있는 인내심과 여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모양이 돼야 되는지, 다른 나라에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를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에는 탈피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국방기술 연구를 위해서 1979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매년 한 60여 명의 우수 고졸 학생을 선발해서 9년 동안 장교로서 첨단 군사장비 개발하고 사이버 대응 연구에 이제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동안 이제 재학 동안에는 창업 교육을 받고 과정 졸업 후에는 대부분 기업체라든지 벤처기업 창업이라든지 교수가 되는 이 초고급 연구 인력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대만에서도 이제 해외 인력 관리 플랫폼이 있어서 해외 인력이 대만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 프로그램이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대만 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4년 동안 1,600여 원을 투입했고, 또 대만 반도체 연구센터를 설립해서 이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프로그램의 성과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개의 이제 회사들이 설립이 됐고요. 대부분 이제 보안 솔루션이라든지 보안 시스템을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고, 우리가 주목할 거는 모빌 아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에이다스라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2017년도에 인텔이 이 회사를
사상 최대의 규모로 153억 원에 해당되는 규모로 인수한 이런 전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을 하면은 우선 대학 반도체 관련 특허 정책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건수 위주의 대학 장롱 특허를 생산하지 말고 평가와 경영의 전문성을 확대해서 이런 그 특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학 통합 특허 관리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혁신적인 핵심 특허를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관련 초고급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수 정예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하고 대만의 그 사업을 참고로 해서 벤처기업 핵심 특허를 출원할 뿐만 아니라 창업에 필요한 실무 소양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딱 시간 맞춰서 잘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그 정책 지원이라든지 지금 이 발표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잘 요약해서 잘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주제인 미중 패권과 관련해서 초기에 아마 미중 기술 패권 중 특히 반도체 분야의 경우는 확실히 지금 중국이 요리 상황에 놓여져 있고 중국이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국가적으로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 간의 이 반도체 분야의 기술 경쟁 부분에서 교수님께서 많이 주목하신 부분 쪽은 특히 이제 고급 인재의 연구 역량과 또 특허 관리 부분 쪽에 보는 것 같습니다. 특허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라 결국 미국은 고급 인재 블랙홀의 역할로서 전 세계에서 하도 우수한 인력을 다 끌어들여간다 하는 이런 상황을 보신 것 같고요. 중국은 이공계 학생들이 우리나라처럼 의대를 가는 것이 아니라 공대를 더 선호하고 또 헝그리 정신으로 지금은 여러 가지 제약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기울이고 국가가 나서서 막대한 시장에 대비해서 그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거에 주목을 했을 때 결국은 반도체 분야의 IP 전략의 대응의 핵심은 우수 인력을 양성하고 또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좋은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대학의 고급 인재 양성 부분 쪽에 주목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 가지로 좋은 대학의 특허 평가라든지 통합 관리 기관의 필요성이라든지 또 교육 제도도 이스라엘의 그 케이스를 들어서 수익 경영과 연결될 수 있는 특허가 장롱 특허나 또 실적에 대한 평가 지표로서의 특허가 아니라 글로벌 경영에 있어서 수익과 연결시켜 있는 특허로 가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연결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통해서 사실은 미중 패권의 의미 또 그것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에 대응해서 우리의 전략이 뭐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희망을 좀 힌트를 얻게 되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하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바이오 부분에 이제 현장에서 LG 화학에서 지금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LG화학 특허센터장 민경화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미중 기술 패권 시대 바이오 분야에서 한국의 IP 전략입니다. 내용은 우선 배경으로서 미중 간 패권 경쟁과 중국 제약 산업의 동향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바이오 IP 전략과 관련하여 그 근간이 되는 자체 기술의 확보와 이를 뒷받침할 중국 특허 포트폴리오 확대에 관해 말씀드린 후 마지막으로 재원의 순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와 관련된 부분은 중국이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미국을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무역 관행을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입니다. 첨단 기술과 관련하여 정량적인 분석이라는 한계는 좀 있지만 중국의 연구 논문 수와 인용 빈도가 미국을 앞질렀고 국제 특허 출원의 생산성 역시 일찌감치 미국을 추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더라도 바이오 분야는 아직 중국이 미국보다
뒤처져 있음을 알 수 있고 중국이 부지런히 미국을 쫓아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기술과 지식재산을 끊임없이 훔쳐가고 있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 와중에서도 중국을 기술 절취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비난하였고 특히 2018년도 백악관 리포트에 의하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서 중국 시장 진입에 대한 반대급부로 외국 기업에 대하여 기술 이전을 강제하는 행위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기업도 적지 않게 경험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에 대해서 중국은 비록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고 스스로 천명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말뿐이라거나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경도된 것이라는 비난도 만만치 않게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어서 중국 제약산업의 동향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제약시장 자체는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크고 또 고령층 증가로 인한 성장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복제약 시장이 대부분이고 중국 기업의 규모는 아직까지 그다지 크지 않아 미국 대비 글로벌 경쟁력은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미국과의 무역 분쟁을 전후하여 중국은 바이오 제약 분야의 혁신을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외국 기업으로부터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려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등 기술 혁신 계획의 수립, 실행, 그리고 각종 규제의 완화,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제도 도입 등 변화하는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 로컬 제약사의 신약 개발 비중이 커지고 있고 이는 중국 바이오 제약 산업의 R&D 투자비 급증과 더불어 중국의 생명과학 분야 논문과 등록 특허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여다보면 글로벌 제약 시장의 성장과 변화에 발맞추어 온칼로지 분야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면역 관문 억제제 같은 경우 2018년 이후 4개의 중국 회사가 신약 허가를 받을 정도로 기술 경쟁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도 측면에서도 의약품 승인 및 규제 시스템이 개선되고 신속 허가를 위한 우선 심사 제도를 도입한 결과 실제로도 심사 기간이 상당히 단축되는 등 전반적으로 바이오 분야 성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갖추어지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혁신 신약과 관련하여 심사 승인 환경이 개선되면서 소분자, 표적 치료제나 PD1, PD-L1 계열의 면역 항암제 등 혁신적인 신약이 신속하게 중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바이오 IP 전략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가장 우선적으로 IP의 근간을 이루는 기술의 확보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기술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특허권의 확보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바이오 산업의 본질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확률 게임입니다. 특히 신약 개발의 경우 낮은 확률을 뚫고 허가를 받아 시장에 출시되더라도 이때 수익을 어떻게 독점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IP, 무엇보다도 특허를 통해 독점적 이익 구간, 파란색 부분입니다. 이 독점적 이익 구간을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특허의 존속 기간 연장 등을 통해 허가 후 독점적 수익 구간을 늘리고 동시에 복제 약의 진입을 최대한 저지하는 것이 바이오 IP 전략의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은 제네릭 중심에서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기술 확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의 자원, 인프라 등을 고려해 보면은 오픈 이노베이션이 활성화가 혁신 기술 확보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이고 결국 이것은 이제 내부의 노하우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부와 외부의 노하우를 합쳐서 파이프라인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용도와 시장을 모색하는 기회를 통해서 동시에 신약 개발 등의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한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신규 품목이나 기술의 도입, 그리고 부족한 기능의 보완, 제휴를 통한 기술의 융복합, 나아가 그 위험의 분배라는 측면에서도 여러 기회가 생기고 실제로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약 과제의 성공 사례나 매출 증가가 유의미하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길리어드 같은 경우 다양한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즉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라이센스인이라든가 컬래버레이션, 그다음에 M&A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핵심 역량과 파이프라인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음이 그 길리어드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국 이와 같은 이제 기술의 이제 확보는 이제 법적인 권리 측면에서 봤을 때 특허 포트폴리오, 특히 중국에서의 특허 자산의 확대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국내 회사들은 이미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특허 자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에 대부분의 이제 발명들, 이제 오른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발명은 미국 특허 출원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업의 중국 출원은 미국 특허 출원의 1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보면은 이제 과거 중국의 지식재산 이제 보호 제도, 특히 바이오 제약 분야에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최근 우리나라랑 미국과 유사하게 특허법 개정을 통해서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 제도를 마련했고, 그리고 신약 특허의 존속 기간 연장 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소송과 관련된 통계를 보더라도 작년까지 베이징 지식자산권 법원, 우리로 치자면 특허법원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의 의료 관련 사건 중에서 3분의 1이 의약품 특허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허 무효 심판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고, 그 분쟁 당사자도 화이자나 노바티스 같은 글로벌 제약 업체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중국 특허 포트폴리오의 확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보다는 이미 우리 기업들이 축적해온 특허 분야의 노하우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허가 특허 연계 제도는 한국과 미국의
제도와 상당히 이제 유사해서 이미 우리 한국 기업들이 많이 익숙해져 있고 또 그간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특허 분쟁을 겪어본 경험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중국에서의 언어적인 장벽이나 외국 기업에 일반적으로 불리하다고 보이는 관행들도 극복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제 이를 위해서는 IP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특허 전담 조직과 이제 인력을 미리 갖춰 놓는 것이 필수적이고, 자, 이를 통해서 중국 로컬 업체와의 협력 시 IP 소유권이나 IP 기반의 수익 구조를 계약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중국에서 일반적인 영업 비밀 보호 이슈나 특허 제도의 어떤 편향적인 운영이 만약에 우려된다면 뭐 미국 업체와의 선행적 협력 후 중국에서의 신약 허가 등을 모색하는 것도 뭐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면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약 기술의 발전 측면에서 봤을 때 오픈 이노베이션은 필수적이고 동시에 중국 시장 확보 역시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국은 판매 시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최대 의약품 생산국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또 최근 의약품의 생산, 허가 등에 관한 여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FDA도 중국을 포함한 다국가 임상 결과에 대해서 승인을 하고 있고요. 자, 이처럼 중국 바이오 시장의 법적, 행정적 제도가 완비되어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중국 제약회사 등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 고려해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협력 과정에서 창출되는 IP에 대해서 사업의 영속성과 수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소유권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국 시장은 공정성이나 투명성 측면에서 잠재적 리스크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나마 중국이 제도적으로 보장한 권리, 즉 특허권의 확보를 레버리지로 삼아야 하고 다른 이유로 쉽게 특허권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이오 IP 전략 차원에서 드리는 제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업에서 사실 아까 앞서 발표하신 서울대 장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특허 대응 전략 중에 하나가 특허 창출 수익 경영 전문화라는 그런 이제 과제를 기업에다 던졌는데 우리 기업들은 사실 이미 이 부분을 시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 진출과 관련해서도 마지막 정책 제언에서도 들으셨지만 중국에서 지재권에서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특허권에 대해서 나중에 권리를 주장하려면 소유권도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구체적인 전략까지 말씀해 주셔서 사실 제일 첫 번째 그 미중 패권 경쟁 과정 속에서 반도체 소보장 분야와 또 바이오 분야의 특허 분석에 이어서 두 분 발표가 분야가 다르고 또 대학과 기업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른 업종이나 전반적으로도 우리가 미중 패권 기술 경쟁 시대에 이 특허 전략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전략의 키워드를 오늘 많이 발견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 특허에 대한 인식 전환에 있어서 수익을 위한 특허라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이 바로 이어서 기업 부분 쪽에서는 특허 창출 수익 경영 전문화라는 관점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대학에서는 특허 평가나 대학의 특허 통합 관리 기관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전략 전환에 관련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기업 사이드로 가면 이미 이런 것들이 기업 전략에 다 반영이 돼서 IP 근간인 자체 기술 확보라는 것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더 나가서 그동안에 개별 이노베이션 그 접근보다는 그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으로 접근하자 하는 것까지도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논의를 통해서 상당 부분 우리가 기술 패권 경쟁 시대의 IP 전략의 주요 키워드들을 좀 어느 정도
찾아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발표 중에 우리가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과 또 이 질문들을 좀 올리셨겠지만 또 사전에 우리가 이 질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질문들이 있지만 우리가 우선 두 분께 공동 질문으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서 보듯이 주요 강대국들이 지식산 확보를 위한 국가 성장 전략을 중요한 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쭉 이제 우리가 검토했던 미중 기술 패권 시대에 특히 바이오 반도체 여러 가지 대응 전략 중에서 딱 한 가지씩만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신데 세 분 다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분야는 우리 장 교수님, 그다음에 우리 바이오, 그다음에 우리 특허 전략 연구원에서는 그동안 특허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이 두 분의 발표를 들으신 다음에 한번 그 특허 분석 차원에서도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를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장 교수님께서부터 반도체 분야. 예, 제 생각에는 이제 기술 패권 시대가 되면 당연히 이제 두 진영으로 이제 크게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한 진영에도 속하지 않고 기술 독립을 이제 이루는 것은 우리나라로서는 이제 불가능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결국은 이제 시스템의 어떤 부품이 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이런 환경에서 반도체 기업,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이 이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경쟁이 되지 않는 이런 다른 반도체 국경을 뛰어넘는 다른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 기업, 시스템 기업 또는 소부장 기업 이런 나라들하고 마치 이제 동맹과 같은 이런 전략적인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특허 분야 전략할 때 그 네덜란드 ASML인가요? 거기에 관련해서 그 독일과 일본 기업들이 특허가 많이 출원됐다 하는 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 한국은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특허 분석할 때 장비 분야에 그 우리도 그런 약간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인상이 좀 있었는데 잠깐 바이오로 가기 전에 혹시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특허 분석에 기반했을 때 우리가 그 국가적으로 대응하거나 기업에서 대응할 때 꼭 한 가지만 든다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노광 장비 같은 경우 ASML이나 독일이나 일본의 광학 장비 기업들이 완벽하게 독점적인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장비사들이 여기에 진입하기는 쉽지는 않긴 하지만은 특허 관점에서 본다면은 ASML이나 칼자이츠 같은 회사들이 갖고 있는 특허를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느 나라에 어떤 특허를 갖고 있는지, 그 특허들의 기술이 어떠한지, 그 기술들이 촘촘하게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다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 특허들의 청구 범위가 어떻게 상호간에 엮여서 어느 정도 범위까지 잡고 있는지를 보고 또 거기서 우리가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공백 영역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향후에 좋은 공백력을 찾아서 거기에 특허를 확보할 수가 있고 그리고 기존의 기업들이 갖고 있는 특허의 상세 설명에 아주 좋은 기술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술 자료들을 우리가 다 모아서 향후 그 기술을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좀 더 새로 하는 것보다는 그걸 벤치마킹해서 새로운 기술 쪽으로 진입하는 것이 좀 더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보통 그래서 저희가 그걸 IP R&D 사업이라고 하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한 1년에 한 4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저희 특허전략개발원에 신청을 해주셔서 그런 서비스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오늘 진행 중에 우리 참여하신 분들이 현장 질문들이 또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아직까지도 참여하고 계신다면 실시간 질문으로 어떤 발표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있다라는 식으로 좀 질문을 제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우리 공통 사전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 바이오 분야의 경우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대응 전략 중에 한 가지를 중점적으로 좀 강조하고 싶다면 어떤 것들을 말씀하실 수 있는지 한번. 네,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분야에서는 이제 신약 개발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제 신약 개발과 관련돼서 이제 에버그린이라는 특허 전략이 있습니다. 이제 뭐
에버그린이라는 단어 자체에서도 뭐 어느 정도 이제 느낌 오시겠지만 신약 물질의 원천 특허가 만료되기 전에 뭐 그 제형이라든가 용도 또 일부 성분을 변경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그 특허권의 독점적이거나 혹은 배타적인 기간을 이제 늘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을 통해서 복제약의 이제 진입을 최대한 저지하는 것이 이제 그 목표고요. 그걸 이제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역으로 이제 바이오시밀러라든가 이런 이제 후발 업체들은 그 특허 장벽을 이제 뚫는 것이 이제 관건인데 이걸 결국 종합해 보면은 바이오 분야에서 이제 특허 소송이라는 거는 결국 사업의 성패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특허권의 확보는 뭐 당연한 것이고 특허권의 확보 이후에 뭐 특허 소송 등 이런 이제 분쟁을 잘 대응하고 수행할 수 있는 특허 조직을 사전에 잘 육성해 두어야지만 그게 결국은 사업의 성패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강론 쪽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반도체 부분 쪽으로 이런 몇 가지 사전 질문과 현장 질문이 있는데요. 우선 사전 질문 중에 그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해외 기업 인수 등을 통해서 이 미중 간의 반도체 패권 경쟁 쟁탈전에 아주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런 그 중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지각 변동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중국이 그 해외 기업 인수를 통해서 뭐 앞서 나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이제 반도체 선진국들이 이제 규제를 하고 있어서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막대한 이런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높은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이런 반도체 부분에서는 실제 두각을 나타내는 거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그 솔라셀 같은 분야는 지금 압도적으로 중국이 기술을 선도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포기한 예를 들어 LCD 같은 기술, 이거는 난이도가 뭐 메모리라든지 뭐 프로세서만큼 높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좀 경쟁력이 없어서 이렇게 그 포기한 이런 사업을 중국이 인수를 해서 로우 코스트로 구현을 하면서 경쟁력을 크게 가진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중국이 그 막대한 연구 인력과 투자를 통해서 언젠가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큰 경쟁력을 가질 걸로 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해외에서 뭐 부진한 이런 사업체라도 인수를 하면은 굉장히 그 단시일 내에 또 따라올 수 있지도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의 큰 무기는 시장이고 그 시장을 통해서 서서히 한국마음처럼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질문을 사전에 들어온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미 이제 정부에서도 빅3의 하나로 이 바이오 산업을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산업의 하나로 여기고 또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원천 기술의 글로벌 특허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략적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측면에서, 정부 차원에서 아까 기업 차원에서 주로 이제 뭐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든지 그 전략, 그 특허 전략을 굉장히 에버그린 같은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업의 이런 노력에 추가해서 정부가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정책 지원을 제대로 한다면 현 시점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정책 대응이라든지 이런 거를 넘어서서 그 미중 간의 이런 패권 경쟁을 고려해 봤을 때 정부가 좀 집중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기업 현장에서 느끼시는 부분 쪽에 혹시 정책적 제언이 있으시면은 하실 수 있을까요? 예. 예, 뭐 어떤 이런 국제 정치적인 상황에서 기업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걸 사실 뭐 외교적으로 요청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거고, 다만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그 좀 전에도 저희 이제 박종환 센터장께서도 이제 말씀하신 건데요. 어떤 이제 원천 특허나 특허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선발업체나 경쟁업체의 특허를 분석을 해서 그 틈새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뭐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틈새를 찾는 게 중요한데 결국 그 틈새를 찾으려면은 이제 특허를 양적으로 질적으로 분석을 해서 거기서 그 틈새를 찾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일들이 아직까지는 이 특허 업계에서 그렇게 이제 메인스트림의 일들은 아닙니다. 결국 만약에 제가 어떤 정부에 이제 부탁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은 좀 그런 이제 특허 정보, 지금 특허 정보 같은 경우는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정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활용 가치가 상당히 높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깊게 들여다보고 분석을 했을 때 그 분석 결과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틈새를 찾고 우리가 선점해야 될 공간이 나온다면 그게 결국은 원천 기술에 관한 특허를 확보하고 나아가 특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합니다. 예. 뭐 자연스럽게 사실은 이 부분은 아까 우리 박정환 센터장님께서 이미 정부가 한 40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그 IP R&D 전략이라는 그 틀에서 여러 가지 분야별로 이제 특허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사전에 어제 이 자료를 가지고 그 기업에 계신 특허 담당하시는 그 분들께 한번 이걸 보여드리고 이 현재 진행되는 이 특허 분석에서 기업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라든지 또 좀 요청하고 싶은 내용이 없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거기에서 답이 오기를 현재 특허 분석 결과라는 것은 대부분이 과거의 실적해서 현재까지의 현 상태만 주로 좀 분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부의 여러 분야별 아까 소개 잘 해주셨는데 여러 분야별 그 신기술 분야나 하든 전략적 분야의 특허 분석에 있어서 향후에 기업들이 약간의 아까 그 공백 부분이라든지 미래 전략적으로 좀 공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사점이라든지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석도 좀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런 걸 어떻게 또 활용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좀 부연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나 5G,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국가 주요 산업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거시 트렌드적인 면에서 현재 분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게 현재까지의 현황까지는 분석이 잘 되지만 그리고 또한 좀 거시적으로 어느 지역, 어느 분야로 가야만 좀 유망하다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기업이 원하는 것처럼 아주 세부 분야에 대해서 어느 분야로 가야 되고 어떤 기술을 해야 되고 어디서 틈새를 찾아야 되는지는 사실상 또 기업이 저희가 국민 모두에게 공개하는 자료는 좀 거시적인 트렌드를 드리고 기업에 필요한 것들은 기업 한 개 기업에만 가야 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소기업들이 많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중소기업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해당 중소기업에만 아주 상세하게 특허를 분석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틈새를 찾고 그리고 어느 영역으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현재 이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의 선행 특허 지뢰가 어디 분포되어 있으니까 이 지뢰를 어떻게 피해가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지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틈새를 우리가 틈새에서 어떤 특허를 확보해야 되고 어느 기술을 해야 되는지까지는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IP R&D 사업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지원을 받고 있으니까 특허 전략 개발원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저희 사업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좀 들어오시면 정부 지원으로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게 되고요. 아무래도 기업이다 보니까 보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해당 기업에게만 모든 자료가 가고 다른 자료는 파기되니까 안심하시고 들어오셔서 좀 정부의 서비스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후속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이에 총 2개의 실시간 질문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끝까지 참여해 주시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먼저 정덕균 교수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하나정밀기계 조세훈 아마 센터장이신 것 같은데요. 아까 통합전문기관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통합전문기관이 가지는 리스크는 각 대학의 연구과제와 결과물이 한 곳에 모이게 되는데 이것은 유사업종의 혹은 경쟁 기업들의 특허를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 형국이 됩니다. 이야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리스크 대안은 무엇인지요? 이렇게 좀 여쭤봤습니다. 예, 제가 아까 제안드린 내용은 사실은 이제 대학의 연구 결과의 관리 방법에 국한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체의 연구 결과를 쉐어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대학에서 만든 자체적으로 만든 특허 중에서 이 특허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 있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그 회사들한테 좀 얼리 액세스를 해준다든지 뭐 이런 기능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영업상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여기서 해당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이재용 교수님이신데요. 반도체 분야에서 오래전부터 중국은 선진국 대학 및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에 대한 공격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서 특허 공유 등 공격적 특허 확보 전략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이 전략의 성과나 추이 또 미중 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우리 한국에 미칠 영향이라든가 또 이 자체의 그 추이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될지 전망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28배 인구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탑 클래스의 그 인력들이 여기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특허 빅데이터 센터의 박정환 센터장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이 중국의 특허들은 대부분 이제 퀄리티 레벨이 아직 많이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특허가 된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유효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사실은 양으로 중국하고 양으로 대결을 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요. 질적인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중국은 AI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략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AI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메모리 쪽에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하고 연관을 시킨 AI 쪽에서 우리가 집중을 하면은 그런 전략을 통해서 중국의 어떤 특허 공세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있는데 혹시 이 부분은 디스커버리에 관한 질문인데 뭐 오늘 저 발표자들이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민경화 센터장님께서 그 해외 특허, 특히 기업체 요청을 받아서 미국 특허 분석을 할 때 그 디스커버리 리스크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나요? 하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예. 네, 저요 아마 그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의 경우,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그 미국 사법제도의 가장 큰 특징이 디스커버리 제도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한 염려가 항상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침해 소송을 당하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미국에서 침해 소송을 할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미국에서 침해 소송을 당하는 것이 만약에 걱정이, 그러니까 그게 사실 염려되는 상황이라면은 결국 그 이제 우리 기업이 미국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외국 변호사들한테 그 의견서를 받는 이제 작업이 필요한데, 그 이제 의견서 같은 것을 반드시 그 변호사의 그 이제 워크 프로덕트라든가 아니면 변호사와 의뢰인만의 이제 비밀에 해당하는 프리빌리지 이런 표시들을 반드시 붙여서 문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디스커버리를 해보게 되면은 그런 문서들이 증거로 제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그렇게 표시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기서 인용된 그 문장들, 거기서 인용된 의견들이 다른 기업 내 다른 사람들과의 그 이메일에 섞여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미국 변호사와 미국 변리사 등과의 커뮤니케이션 자체는 사실 디스커버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그 자료들이 회사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과 공유될 때 그 프리빌리지라든가 워크 프로덕트라는 그런 그 표시, 그런 것이 없이 유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최대한 최소화할 경우 그런 리스크는 일반적으로 좀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세 분께서 귀한 발표도 해주시고 또 다양한 질문이 사전 질문과 현장 질문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발표해진 분들께 마무리 발언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오늘 총체적으로 이 미중 간의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반도체나 바이오 분야에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씩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장 교수님부터 하실까요? 그러면 지금 패권 경쟁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까지 잘 하고 있어 왔으니까 그대로 이대로 잘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틀림없이 변화를 해야 되고요. 그 변화의 방향이 이 외국을 좀 벤치마킹을 하면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좀 참고를 해서 우리 경쟁력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전략을 확보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네, 민경아 센터장님.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중국 비즈니스를 생각할 때 많이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우리의 IP, 뭐 특허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영업 비밀의 이제 도용 등을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회사 내 물리적인 보안을 갖추는 거, 이제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직자들을 통한 유출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그 못지않게 이제 중요한 게 중국 기업과의 뭐 JV라든가 공동 연구를 할 때 계약적인 측면에서 그 발명의 발명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정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런 이제 공동 연구 개발에 실패했을 때의 이제 소유권의 뭐 이제 누가 가져갈 것인가 자료들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약적으로 반드시 미리 정해놔야지만 나중에 이제 중국에 진출했을 때 그런 이제 리스크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정환 센터장님. 네, 아무래도 그 미중 무역 충돌 관련해서는 특히나 그 IP 정책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뭐 미국이나 중국, 한국, 일본의 전반적인 특허의 흐름, 메가 트렌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분석해서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여기 국제적인 어떤 이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데이터를 많이 좀 활용해 주시고 객관적인 데이터 기반의 정책을 수립하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우리 세 분 발표를 모두 마치고 오늘 제가 자장으로서 이 포럼에 오늘 참석하면서 사실 이 미중 간의 패권 경쟁 또 기술 경쟁 부분 쪽은 상당히 저희들 IP 전략을 담당해왔거나 연구를 하거나 또 담당 분야별로 전문가들께서는 좀 생소한 하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정학적 문제고 통상적으로 다룰 문제고 또 G2 간의 좀 경쟁인데 그게 우리의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IP 전략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좀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오늘 장 교수님께서도 마지막 발언으로 말씀하셨지만 이런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 산업의 향후 발전과 또 미래 산업 진출에 있어서 아주 굉장한 제약이 될 수도 있고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기업으로서도 향후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분야 이 논의를 반도체와 또 바이오 분야를 시작을 해서 아마 다음 포럼에서는 AI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디지털 분야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한번 다뤄볼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의 이런 영상은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또 행사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공학한림원의 홈페이지나 또 뉴스레터를 통해서 계속 제공하고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까지 또 참석해 주신 우리 발제자와 우리 포럼 위원장님 또 끝까지 남으셔서 좋은 질문을 현장에서 주신 오늘 참여자들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모든 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